예, 그러면 이번에는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시장에 대한 영향력들 가늠해 보도록 하죠. 오늘 글로벌 이코노믹 김대우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장 최근에 나왔었던 부양책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기업과 또 금융 안정을 위해서 10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번 조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화요일이었죠. 정부가 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지금 이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충격을 해결하기 위해서 100조 원이라는 그에게 금액을 책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이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런 어떤 그 조치를 취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반기고 있고 또 이 시장 개입의 규모도 당초 규모보다는 2배 이상 확대가 된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뭐 시장이 일단 안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주가도 저 조처 정부의 100조 조처 발표 이후에 좀 올라가기도 했고요. 예. 그러나 여전히 과연 이것만으로 될 것이냐, 또 이 100조가 지금 집행이 된 게 아니라 이래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계획이 얼마만큼 실행에 옮겨져서 실제로 금융기관 또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온기를 불러 넣어줄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이런 과제를 우리가 동시에 안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수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말 그대로 이번 경기부양책 100조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수혈하는 데에 그치는 거고 아무래도 체질이 완전히 바뀌기까지는 시간도 더 걸리고 쏟아 부어야 될 경기 부양책들도 참 많을 텐데 해외 사례들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죠. 물론 해외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경제 규모나 인구도 물론 따져봐야겠습니다만은 좀 천문학적인 액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 연합 이런 선진국 그룹에 비유해서 볼 때는 우리나라의 이번 100조 대책은 금액 면에서나 방법 면에서 매우 약하죠. 여전히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일단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 FRB가 비상 FOMC를 여러 차례 열어서 우선 금리를 크게 떨어뜨려서 지금 제로 금리로 만들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아직도 0.75로 미국보다 훨씬 높죠. 거기다가 제로 금리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이 시중의 채권을 사주는 이 양적 완화도 당초 7천억 원이라고 발표했다가 일주일 만에 그것을 무제한으로 언리미티드 시장이 필요한 규모로서 적극적으로 사 들어가겠다고 얘기했어요. 예. 특히 하나 더 중요하게 주목할 것은 미국의 경우에는 이 2008년도에도 하지 않던 12년 전에도 하지 않던 이를테면 일반 그 개인 기업의 회사채도 사 들어가겠다. 또 CP는 12년 전에 했습니다만 어쨌든 민간 기업에 직접 개입을 해서라도 시중의 자금 경색을 막겠다라고 한 점이 주목이 되고요. 또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금리가 현재 마이너스다 보니까 금리를 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쪽도 양적 완화, 시장 개입 규모를 대폭 늘렸죠. 일본의 경우에는 훨씬 조기에 일본 은행이 직접 나서서 이 주가 지수 펀드라든지 주가 지수 투자를 해서 그 분야에서 정권 시장의 안정을 취하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내고 실제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가 이 코로나와의 전쟁에 공격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도산을 막고 또 신용 경색을 어떻게 모면해 보자라는 건데 실제로 연준이나 우리 정부도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이러한 그 연준이나 우리 한국은행 또는 우리 기획재정부의 이 시장 안정화 조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인가와 관련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예.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요즘 경영학에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경영학 중에 이 무리 행동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다니다 보면
그 집단 행동이 잘못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대책을 올바르게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를테면 지금 한 빌딩에 화재가 났습니다. 갑자기 화재가 났어요. 조그마한 빌딩에 1,000명 정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어느 누군가가 탈출구를 잘못 찾아서 A라는 탈출구로 뛰어가면 이 무리 행동 이론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은 상황이 급하게 되면 무조건 그 사람만 따라다닌다 말이죠. 예. 그러다가 다 같이 죽을 수도 있고요. 또 그 탈출구가 서로 맞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빠져나가면 그 일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리 행동 이론 때문에 경제학의 합리적인 선택이 맞지 않을 수가 있다. 네. 우리가 경제학은 모든 그 경제 참여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것이 경제학의 제1장 1조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비상시국에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무리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리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이 나와야 되는 그 첫 번째 정책 목표인데, 자, 그것은 화재가 났을 때 정부가 불을 켜주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줌으로써 야,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이 출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출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합리적인 행동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무제한으로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것은 실제로 무제한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줌으로써 무리 행동에 의해서 잘못 판단하는 경제 주체들의 오판을 막고 좀 정신을 차리게 해주자는 거죠.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줄도산으로 부도가 나는 것은 사람들이 겁이 나서 비행기를 안 타고 소비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코로나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안심을 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지금 금융 쇼크가 있지만은 이 금융 쇼크에 대해서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언제든지 막을 태세가 돼 있다. 그런 시그널을 줌으로써 무리 행동에 의한 잘못된 판단을 막아내는 게 그게 첫 번째 대책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이 자금이 정부는 100조를 발표했지만은 그 과연 거기서 회사채 같은 거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신용도가 낮은 기업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정부 정책 다르고 정부의 청와대에서의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하는 것과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공급되는 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정확하게 타이밍에 맞게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자금 집행을 그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정부의 감시 감독 행위,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런 부양책이 나오기 전에도 공공연하게 불안감을 가졌던 심리 중에 하나가 언제 도산할지 모르는 기업에 투자하겠냐라는 거였는데, 그 불안감을 좀 없애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들을 내놓고 그 사인들을 내놓고 있다라는 것일 테고, 지금도 계속 어떤 비판이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실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네.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거나 경기 부양책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시그널을 넘어서 실제 경제를 좀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직은 좀 미지수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가 과연 어느 정도로 이래 확산되느냐, 또 우리 인류가 거기에 어떻게 과학적으로 효과적으로 막아내느냐, 이것이 지금 경제 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만 가지고 돈을 100조 풀었다 또는 200조 풀었다, 2000조 풀었다 그만으로서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좌단을 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특히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회사채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 회사채가 기업들의 가장 단기 자금을 조달 창구고, 또 전년도 그리고 그 전해에 발행해놨던 회사채가 돌아오면 그것을 차환하지 않으면 새로 돈을 조달하지 않더라도 과거의 빚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예. 바로 이런 문제 정부에서도 여기서 20조 원의 지금 회사채 인수를 자금을 펀드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말까지 돌아오는 회사채가 37조예요. 네. 37조인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그중에서 17조 정도는 A등급이기 때문에
스스로 차환이 될 것이다. 나머지 B등급 또는 그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그 회사채 만기 도래분이 약 20조 정도 되고 그중에 특히 4월 달에 약 6조 5천억이 집중적으로 지금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예. 그것은 이번에 정부가 마련하는 이 전체 100조의 패키지 안에 채권 회사채 인수펀드가 20조 들어가 있거든요. 네. 회사채는 일단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건 이제 기업이 계속 피해 규모가 커진다면 또 그에 따라서 우리도 그 정책도 탄력적으로 그에 맞추어서 신속하게 움직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덕분에 4월 그 회사채 위기설은 좀 잠잠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이후 스케줄도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민생 금융 지원 쪽으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들도 계속 타겟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100조 자금 중에서 약 59조 원 정도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렇게 집중적으로 풀리는 거예요. 예. 특히 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자산에 준비된 자산이 별로 없는 분들이 자영업을 또 많이 하세요. 소상공인도 하시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코로나 돌풍으로 인해서 영업을 못하게 되면 당장에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오는데 임대료는 나가야 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 대목에 대해서 약 60조 원 돈을 배정을 해서 크게 세 가지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긴급하게 융자를 해준다. 어려운 경우에서는 대출을 싼 이자로 1.5% 이하로 해주는 게 첫 번째 아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자 납부나 만기 납부가 된 그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 만기가 돼도 만기에 갚지 않도록 만기를 유예해 주겠다. 그래서 이 대목은 이 정부 발표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도 이걸 잘 보고 혹시 정부의 혜택의 손길이 안 미치면 이런 정책이 청와대에서 결정된 것이다 해서 좀 요구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각종 공과금의 납부를 면제 또는 장기간 유예하는 겁니다. 지금 가장 큰 게 전기료 또는 각종 이 유틸리티에 관련된 비용 이것은 코로나와 관련 없이 계속 나가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런 데 대해서 좀 한국전력과 정부가 지금 논의를 해서 전기요금을 깎아주거나 또는 전기요금을 당분간 내지 않고 유예하는 그런 지금 세 가지 조처를 취하는데 이 대목은 이 전국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워낙 다양하고 업종도 서로 다르고 느끼는 피해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이게 대출을 해준다고 그러지만 그 대출업자의 신용도가 낮았을 경우에 네. 과연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느냐. 물론 보증기관을 통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보증의 피해는 누가 막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4월 달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자금 지원이 나오는데 세부 시책이 지금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속도로 기업들의 이 불안 심리를 빨리 들어줬으면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추경에 이어서 2차 추경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계속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 하다 보니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건 네. 사실입니다. 물론 정부 측에서도 이를 알고 있긴 하지만 지금 경기를 회복시키는 게 우선이라고까지는 얘기를 한 상황이고 또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금리도 0%대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영향 그렇게 안 갈 수도 있다라고도 하던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부도가 나거나 망한 회사보다는 계속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됐을 경우에 소비 부진 등등으로 인해서 기업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재정의 건전성보다는 당장의 눈앞에 들어온 위기를 막고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확장적 예산을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 예. 그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서 재정을 통해서라도 좀 이 재정 우리 금융시장과 이 실물 경제를 좀 지탱해 줘야 된다고 봐요. 현재 지금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약 540조
정도 550조 가까운 지금 돈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올해 예산이 512조니까 그래서 9%, 9.5%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GDP 대비 채무 비율도 뭐 상당히 오르지만 그래도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허리를 졸라왔고 역대 정부들이 노력을 한 결과 GDP 대비 이 국가 채무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일단 불을 끄는데 먼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문제는 지금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돈 퍼주기식으로 이래 나가게 되면 그것도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재원이 금방 이 고갈이 되고 예. 나중에 쓸 때 정말로 못 쓰게 된다. 그런 면에서 이 선심성 정책, 포퓰리즘 정책보다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이 정확하게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의 이 도산을 막는데 직접적으로 가장 효과적인데 골라서 쓰는 자금 운영의 묘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금 운영의 묘가 지금으로선 더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어떤 게 뭐가 더 급한지만 판단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은 좀 나중에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한국은행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얼추 거의 다 나온 것 같고 정부에서는 그러면 추가적으로 카드를 꺼낸다면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은행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끝난 것 같다라는 게 이게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한국은행이 지금 업무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본래의 설립 목적이나 한은법상 보장된 이런 기능을 충분히 고려해 볼 때는 지금 저는 한국은행이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다. 예. 지금 한국은행이 직무유기를 해도 너무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난 2월 달에 보십시오. 한국은행은 2월 27일 날 금통위에서 3월 달에 바이러스가 다 해소될 것이다. 그러면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때 이미 하루 이틀 시차를 두고 전 세계는 금리를 다 낮추었습니다. 심지어 제로 금리로까지요. 예. 우선 판단이 잘못됐고요. 자, 두 번째, 지금 미국 연준 같은 경우나 지금 전 세계 선진국은 양적 완화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행은 법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나 영리기구에 돈을 대줄 수 없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고 이걸 또 상당수 전문가들이 그게 맞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언론에 지금 보도까지 하고 기자들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은 2011년 이전의 한국은행법입니다. 2011년도에 우리가 이 한국은행법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국회에서 논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한은법, 한국은행법 79조 또 80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법에 보면 민간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은 얼마든지 자금 지원할 수 있다. 심지어 영리업체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전제 조건이 금통위원 4명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이런데 예. 우리나라 금통위원들은 이제 금통위 25조 규정에 따라서 만약에 정책이 잘못됐을 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보신주의에 쪄들어가지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거죠. 자, 지금 전 세계를 한번 놓고 보십시오. 자본주의 하에서 정책을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정책, 예. 하나는 통화정책이 있는데요. 네. 재정정책이 강력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적자가 없는 나라의 경우예요. 재정 적자가 있는데 그 재정 정책을 쓰면 우리 지금 예산을 찍어내면 그만큼 적자가 쌓이기 때문에 정권시장 주식을 떨어뜨릴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이 보다 더 과감한 통화정책, 예. 적어도 연준, 제롬 파월의 10분의 1 정도라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예, 박사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것만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대로라면 한국은행도 회사채 매입이나 CP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 RP를 조정해가지고 뭐 하겠다. 지금 최근에 환율이 급등해서 최근 한국 주가가 떨어지고 한국 경제가 휘청휘청했던 것은 환율 때문입니다. 환율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결국 한국은행하고 기획재정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율이 왜 이렇게 급등했냐를 보면 일부 정권사들,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일부 정권사에서 DLF 자금 이런 것의 그 낙인 구간에 들어가면서 예.
이 달러 포지션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한국은행 은행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권사, 각종 금융기관, 또 기업체의 채권, 자금 수요 이런 것이 환율이나 금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단 말이죠. 네. 그것이 우리가 2011년도에 한국은행법 79조, 80조를 바꾼 바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한국은행이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뒤에 빠져 있느냐. 한국은행 우리가 독립성도 줘야 되고 한국은행 키워줘야 되겠지만 이럴 때 한국은행 잘하라고 우리가 한국은행 독립성을 준 거 아닙니까? 그냥 이 금융이 어려울 때 뒤에 숨어서 미국이 금리 인할 때 어쩔 수 없이 한번 나와서 하는 신용하라고 한국은행 금통위원들한테 엄청난 금액의 보수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박사님께서는 그래서 한국은행도 뭐 연준처럼 회사채나 또 CPI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해주셨고 아직까지는 한은에서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는 뭐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좀 스탠스 변화가 있을지도 그러면 한번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경기 부양책들 그리고 또 한은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 김대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또 내일 이 시간에 새로운 뉴스들과 전략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